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좀 마스크 좀 내리고 수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진단서 받고 허락 받고 이렇게 마스크 턱 마스크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 과목은 2차 과목입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실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장님이 됐을 때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험의 이름은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이죠. 자, 보에 가로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6개 시험에 합격하면 자, 사가 될 수도 있고 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시험이고, 자, 국가시험은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요. 기술 자격시험 있고 전문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 자격시험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몇 회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26회에서 25회는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고요. 여러분 26회에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관리 실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유일하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몇 회 합격생처럼 느껴집니까? 9회 어떻게 하셨어요? 아, 게시판에 있었어요? 저는 9회 합격했습니다. 9회. 여러분 26회죠. 막 까마득하죠.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이름. 자, 제 이름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고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름 정도 기억하세요. 김영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김형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김형곤이 아니라 김영곤입니다. 아마 김형곤이라 쓰시는 분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형곤이 누군지 몰라. 코미디언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김영곤입니다. 네, 저는 에디서 직책을 두 가지를 맡고 있어요. 첫 번째 관리실무 강사를 맡고 있는데 관리실무 애들 전속 강사입니다. 그래서 요직 저는 에디스만 강의할 수 있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속 강사니까 애들의 관리심에 관련된 기초서, 기본서 모든 문제점 제가 집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관리심을 담당 강사의 직책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또 취업을 하셔야죠. 네, 애들은 유일하게 취업 지원 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취업 지원센터에서 자문위원으로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하시면 그러니까 취업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 다른 교수님들은 시험 끝난과 동시에 이제 볼 필요가 없겠죠. 볼 필요 없어요. 뭐 민법 교수님한테 뭐 민법을 물어보니까 뭘 물어보니까 관리 심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끝나던 저하고는 이 업계에 계신 동안은 영원히 계속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올해 엊그저께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났는데 취업 지원을 해준다 했죠. 그래서 이미 대방학원 학생도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취업을 보냈어. 취업. 그럼 야, 무슨 얘기냐? 시험 끝나고 자격증도 안 나는데 어떻게 취업을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꼭 소장만 나가는 게 아니라 관리과정, 행정과정이나 본사 직원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취업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시고, 근데 제가 그 본사 뭐 관리회사 본사에서 추천이 들어와요. 교수님 어떤 사람 좀 추천해달라. 근데 추천의 원칙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석하는 분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결석하는 분들 우리가 추천했더니 소장님 나갔을 도 관리사무소 결근하더라고.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해. 그래서 결석하는 분들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에도 갑과 을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소장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에요? 소장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주자 대표랑 큰 벽이 있어. 그분한테 비교할 땐 입대가 갑이고 소장은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입대에서 의견한 사항을 소장님이 집행하기 때문에 갑과 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대답 않는 분을 내가 추천해봤더니 회장님이 회의 시간에 뭘 물었는데 소장님이 대답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할 때 원칙이 있어요. 결석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는 분 위주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답을 크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크게 하세요. 뭐 동영상 듣는 분들도 제가 못 들을 것 같죠? 자, 제 별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애들 홈페이지 가서 합격수기나 취업수기 보면 뭐갓 영군이란 닉네임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제 좋아하는 것은 자, 교수인데 거기 보면 교주라고 부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교주. 여러분 선배님들이 저를 교주라고 불러줘요. 믿고 따라가면 취업까지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거고, 구의 학교시대니까 김 선배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 근데 김 교주란 별명 가장 좋으니까 닉네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자 올해 엊그저께 끝난 25회 시험 2차 분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25회 시험이 2차 시험 경쟁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차 25회 접수 인원은 3,487명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대평가가 도입되고 나서 자, 접수 인원이 가장 많았어요. 2차에서.
자, 두 번째, 선발 예정 인수는 1600명. 우리가 1차와 2차는 시험 방법이 다릅니다. 1차는 절대평가고 2차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25회 때는 자, 1600명을 우리가 선발 예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1600명은 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해준 겁니다. 1600명. 그럼 자, 3480명을 자, 1600을 뽑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경쟁률로 따지면 2.2대 1. 자, 최근에 자, 작년도 우리 상대평가는 1.3대 1 했습니다. 경쟁률이. 근데 25회부터 2대 1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높다 경쟁이 높다니까 문제 스타일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바뀐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격률 따지면 45.8%.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보다 불합격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올해 1600명이 합격을 하게 되면 불합격생은 우리가 1887명이 불합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2대 1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인 상대평가 시험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자, 우리 시험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의인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산업인력공단 시험은 전문 자격 시험 중에서 자, 상대평가의 개념을 바꾸는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와 주택관리사. 공인노무사는 상대평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감정평가사와 공인노무사는 2차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10대 1. 10대 1. 근데 우리는 2대 1밖에 안 돼. 근데 어차피 걔는 10대 1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쪽은 선발 예정 인원수가 2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1600명이 되니까 10대 1을 만들 수가 없어. 10대 1 만들려면요. 자, 1차 시험 준비하신 분을 다 합격시켜야만 우리가 10대 1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자, 그럼 내년을 우리는 준비하니까 내년을 예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내년에 이제 1차 합격자가 나오겠지. 합격자는 몇 명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시험은요. 1차에 한 번 합격하면 2차를 두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25회 때 1880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내려오겠죠. 그럼 내년들은 자,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는 내년도 경쟁은 3대 1로 예상합니다. 3대 1. 그럼 최소한 3대 1 정도 되면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내년 한 명 합격에 두 명이 불합격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내년 시험은 어려울까 쉬워질까? 시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경쟁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그럼 합격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어렵다 생각해. 근데 쉽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 겁니까? 어떻게 하냐? 바늘기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낙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요. 자, 시험이란 것은 항상 합격 전략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12시간 앉아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서 점수 갖고 우리가 합격하기 때문에 합격 전략대로 제시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합격 전략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는 시험을 다 봤을까 안 봤을까? 봤겠죠. 근데 제가 자, 9회 합격했어요. 9회 합격하고 자, 10회 때부터 바로 강의 시작했습니다. 10회 때부터 9회. 근데 9회 때는 1차를 같이 봤습니다. 그때는 절대평가고 11월 말에 시험 봤어요. 말고 자,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수업을 시작했어. 근데 저는 이 주택관리사하고 관련 전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교 전공도. 근데 9회 합격하고 10회 때 강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9회 때 시험을 잘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점수를 맞았습니다. 1차 과목 3과목에서 회계학 민법 만점도 맞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했어. 그러면 누구보다도 시험 분석은 가장 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 합격자가 몇 가지 설명하겠어요. 1차와 2차를 같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번에 끝낼 것인가? 시험을 장기간 준비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시험을 일단 분석을 해야 돼. 시험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어떤 합격 기준점을 충족해 합격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름이 실천하는 거야. 실천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실천이겠죠. 실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자, 지금부터 죽어라고 공부하셔야 돼. 어떻게 공부하신다? 죽어라고.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책상 앉아서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진짜 봤습니까? 책상 앉아서 죽은 사람 봤어요? 아, 그건 그것 때문에 공부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질병 있어서 죽은 거지. 응? 자, 죽으라고 공부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준다. 주로 공부하시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합격에서 마무리야. 근데 제가 말하는 마무리란 것은 합격만을 의미하다 우리는 취업에서 명품 소장까지 된 게 마무리가 된 거야. 그래서 항상 관리시무 수업을 할 때요. 우리는 단순하게 합격하겠다, 취업하겠다 공부라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할 거냐? 명품 소장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명품 소장. 왜 대답 안 하세요? 제가 분명히 아까 힌트를 주었는데 네? 무엇이 목표다? 명품 소장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는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합격 조건을 이해하라. 즉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합격할 수 있냐? 그 충족 요건을 알면 공부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합격 조건을 파악할 때 유념할 점이 몇 가지 있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 먼저 시험력을 정확히 확인한다. 우리는 항상 공부는 공부 시간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력을 따라 자 시험력에 따라 취지인지 그걸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차와 2차는 좀 다릅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돼. 객관식.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무조건 과목당 40문제가 다 객관식이야. 그래서 보기 지문이 5가지 나옵니다. 5가지에서 하나 지문을 찾는 문제가 그러니까 취재가 돼. 그럼 객관식이 키워드가 있어요. 일단 객관식은 오지 선당으로 복수의 지문에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 보기 지문 몇 개 있다? 5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정답을 찾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5가지 지문을 비교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전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의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객관식의 포인트가 돼. 그러니까 5개 지문에서 4가지 지문을 모르더라도 한 가지 지문만 알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는 비교 지문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주로 이해관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해관계로. 자, 그러면 자 2차는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이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은 똑같이 오지선당이 되는 거고 주관식은요 논술형이나 서술형이 아닙니다. 단답 기입형에서 숫자나 용어를 쓴 문제가 나와. 자, 그럼 볼까요? 자, 객관식은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찍어서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확률은 20%가 되겠지. 근데 주관식은요 정확한 용어나 숫자를 써야만 맞는 정답 처리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 찍어서 맞출 수 있다 없다. 찍어서 맞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객관식은 이해주로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고, 자 주관식은 우리가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암기. 근데 암기량도 상당히 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성인들이죠. 자 옛날에 왕년에는 한 번 들어도 내가 기억을 했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한 번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한 번 암기해도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암기 과목은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그럼 어느 시점에서 암기점을 맞추고 그때부터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점은 제가 맞춰줄 겁니다. 그때 암기한다고 해서 나중에 7, 8월 달에 한 번에 암기한다? 그때는 늦어버려요. 이건 워낙 암기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한 번 암기할 땐 암기하셔야 돼. 한 번 암기한 내용은 잊어버리라도 다음에 암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부는 이해주를 공부하면서 점차 암기주를 변형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 공부하기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합격 기준점에 따라 시험 대책이 달라지므로 시험 요강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다. 자, 기준점 맞고 기준점 맞춰서 공부한다. 근데 이 시험 요강은요 아무나 만들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야. 자, 공동주택 관리법의 요강에 보니까 합격 기준점이 있답니다. 자, 일단은 1차 시험이요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 그럼 한 과목이라도 4점 미만이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점 이상이 되고 과목 평균이 6점 이상이 돼야 돼. 몇 점 이상이다? 6점. 이게 1차의 합격 기준점이 되는 거고, 자 2차도 똑같습니다. 일단 2차도 과목당 40점 이상이 나와야 돼. 나오고 그러면 과목 평균 6점 이상이 돼. 상대평가라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좀 이해할게요. 자 무조건요 1차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2차는요 원칙은 2차도 평균 점수 몇 점 이상? 6점 이상. 그럼 내년도는 선발 예정 수가 몇 명이 될 거냐? 제가 볼 땐 아마 올해와 똑같이 1,600명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대평가는 1,700명 뽑았어요. 근데 24회와 20은 1,600명 100명이 줄었어요. 근데 올해도 1,600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소장님의 상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합격생이 조금 나니까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00명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내년도도 26회도 1,600명을 선발하면 원칙은 6점 이상인 자 중에서 1,600명을 뽑아줘야 돼. 원칙은요. 근데 1,600명 안에 6점 이상인 자가 없다. 그때 6점
미만자도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6점 이상인 자 중에서 1600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1600등까지 6점 이상인 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6점 미만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평가 첫 해에 합격 점수가 59.7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6점 미만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난도에 따라 합격 점수는 6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꽈락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보니까 1차 과목은 3과목 있죠. 1교시에 회계원리, 시설개론, 자 2교시에 민법을 봅니다. 민법. 자 A란부는 회계원리 딱 60점 맞았습니다. 시설개론 60점 맞고 민법을 60점 맞았습니다. 자 그럼 평균 60점 맞았죠. 꽈락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분은 합격을 하셨죠. 자 B란부는 자 회계원리 만점 맞았습니다. 100점. 자 시설개론 100점 맞았어요. 100점. 근데 민법을 30 만약에 7.25점 맞았어. 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불합격했죠. 물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평균 수는 어떤 사람이 높습니까? B가 더 높지. 그렇지만 합격은 A가 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꽈락 있는 과목을 중요할 거냐? 꽈락 있는 과목은 골고루 공부해야 돼. 골고루. 어떤 분은요. 나는 대학교 때 법을 전공했어. 나 민법 자신 있어.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 열심히 해서 시설교는 도와줄 거야. 이러다 시설교에서 꽈락이 나옵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어. 회계원리서 나 민법 도와줬고 회계만 주장창 공부고 민법을 공부하네. 민법에서 꽈락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꽈락 있는 과목은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대부분 주택관리사 1차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어느 과목이 가장 어렵습니까? 회계 아니면 다 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공부할 땐 회계와 민법인데 제가 볼 때는 역사상요. 1차 세 과목에서 평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은 시설개론. 그러면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온 과목이 시설개론이 꽈락자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땐 회계와 민법이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시험 보면요. 시설개론이 회계나 민법의 2배가 넘어요. 분량이.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등한시니까 시험에서 꽈락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꽈락이 있는 시험은 반드시 골고루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회계원리, 민법, 시설을 골고루 배분해서 같이 공부하면 꽈락을 면할 수 있는 거지. 특정 과목의 편시감은 꽈락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우리 전문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공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에 따라서 시험 대책이 달라진다. 일단 1차는 절대평가죠. 몇 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겁니까? 6점. 2차는 상대평가니까 몇 점을 맞아 합격할 수 있다 몰라요. 우리 25회 시험도 몇 점을 맞아 합격할지 몰라.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했고 아직 채점도 안 끝났어요. 주관식은 수기 채점이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절대평가는요. 그럼 평균 점수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까? 6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지. 그럼 굳이 우리가 6점 맞아도 합격하는데 100점 목표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아니 6점 맞으면 합격하는데 굳이 왜 100점 목표로 공부합니까? 그건 효율성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100점 목표 공부하면 공부량이 엄청 많아져야 돼. 나 세야 돼 매일. 효율적이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빼는 시험 딱 평가합니다. 빼는 시험. 근데 2차는요. 상대평가야. 합격 점수를 몰고 공부한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로 내 짝지보다도 한 점 이상을 더 맞는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냥 더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1차 시험은요. 6점 목표. 우리가 만점 목표로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몇 점 목표로 공부한다? 6점. 근데 6점 목표로 딱 공부했다가 한 문제 틀리면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65점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몇 점 목표로? 65점. 근데 2차는요. 65점 갖고도 내년도 3대1로 나오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조건 고득점 목표인가 더하는 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빼는 방법이 있고 더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걸 문제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줄 겁니다. 일단 시험 공략을 위한 4가지 포인트.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하려면 시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유형에 따라 객관식과 주관식을 해서 시기를 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합격 기준에 따라 시험 대책이 달라진 후 반드시 요강을 확인하고 공부해라. 우리는 꽈락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때문에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절대평가냐 상대평가에서 1차와 2차의 시험 대책이 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똑똑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넘어와서 자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라. 그럼 분석에서는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정보냐?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래서 이미 출제된 문제보다 더 좋은 정보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요. 시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시권자입니다. 시시권자고 그걸 산업인력공대에 의무를 주는 거야. 산업인력공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인력공대에서는 우리 시험을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출제가 된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출제한다, 그걸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출문제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시험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 거냐? 일단 큐넬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 자, 큐넬은 산업인력공대 홈페이지예요. 거기 들어가도 학습 자료실에 보면 기출문제가 올려져 있어요. 근데 자 큐넷에 있는 기출문제 잘못 봤다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예전 문제가 올라가 있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어. 거기 보면 없는 법도 있어지고 시험분에서 빠진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출문제 뭐냐? 에듀에서 출판되는 기출문제가 가장 신뢰도 높아요. 개정사항 다 반영했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보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건지. 자, 출제 유형을 확인한다. 그래서 객관식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주관식은 어떻게 출제인지 유형을 파고 그에 맞게 해서 공부해야 돼. 아까 주관식은 서술형이다 논술형이다. 서술형 다니고 논술형이냐. 그럼 우리가 주관식 대비 때 서술형과 논술형을 대비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단다 기표형 대비지. 그래서 유형을 알면 공부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객관시점, 자 객관시 주관시는 정오 판정, 즉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어구나 또는 숫자를 선택한 문제로 이렇게 구성돼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객관시 문제를 비교했고요. 자 우리 실물을 갖고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럼 뭐 1차도 똑같아요. 자 일단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1번과 2번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일단 보기는 문제당 5가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자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5가지 질문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보고 옳고 틀림을 찾아서 정답을 찾는 건 문제. 그럼 얘는 틀린 걸 찾는 문제가 4가지면 옳은 질문이 되고 1가지가 틀려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제 비율은 가장 높은 유형이 됩니다. 두 번째, 옳고 그름을 판단해도 또 편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보니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옳은 걸 딱 하나 찾는 질문이죠. 그럼 4가지는 틀린 질문이고 1가지는 옳은 질문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객관서 5가지 질문이 제시되니까 5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암기 형태부터도 이해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단요.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서 과목당 40문제를 풀어야 돼. 40문제. 과목당 40문제. 근데 시간 안에서 40문제를 푸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습니다. 뭐 시설 회계하는 계산 문제든가 40문제를 다 풀어내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시험 끝나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교수님 시간 없어서 못 풀었대. 그럼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우리는 무조건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굳이 자 그럼 60점을 받는 문항수는 24문제죠. 자 24문제만 맞히면 일단 60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40문제를 다 풀 필요 있다 없다? 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 우리가 만약에 10문제 제끼고 30문제만 풀어도 24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도 본수도 문제를 제껴가면서 풀 수 있어야 돼. 여기 시간 안에 푸는 게 그게 실력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고, 자 옳은 것을 고르라. 이 중에서 자 출제비는 1번이 가장 많습니다. 2번보다.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스타일의 문제라도 어느 쪽이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자, 두 번째, 옳은 것을 찾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지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4가지면 옳은 질문이 제시가 됐다는 얘기야. 근데 옳은 것 찾는 문제는 틀린 것이 4가지 질문이지. 그럼 틀린 것을 다시 옳게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하고서 우리가 정답을 찾기 때문에 얘가 훨씬 어려운 거야. 그럼 본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는 제끼고 푸는 그런 요령도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면 이해보다도 주로 암기보다도 이해를 요구하는 거야. 근데 또 객관식에 이런 유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구나 또는 숫자를 선택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보니까 자 정기검사 대상 점기설비 및 검사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가려야 될 숫자를 옳게 난 것은 그럼 보기에서 가로를 치고 그 숫자를 찾는 문제. 자 그러면 압력 균형을 유지하기 시키는 용도의 별표 뭐냐? 차압 조절 별표다. 그럼 이건 단순하게 자 이해를 푸는 겁니까? 암기해서 푸는 거야? 암기해서 푸는 거지.
근데 보세요. 얘는 숫자를 우리가 찾는 문제지. 근데 그럼 숫자를 쓰시면 얘가 객관식이 주관식도 바꿀 수 있겠죠. 자, 용을 쓰시면 이것도 객관식이 주관식 바꿀 수 있겠지. 그럼 객관식과 주관식은 같은 문제다, 다른 문제다.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을 공부할 때 무조건 자 객관식이다 생각하지 말고 객관식도 키워드가 되는 용어나 숫자가 또 주관식의 정답이 되는 거고 자 주관식 나오는 이 용어나 숫자가 또 객관서 다른 용어나 숫자로 바꿔서 정답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주관식은 주로 암기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공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자 객관식 뭐 옳거나 틀린 질문을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요. 자 주관식은 간단합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게 단속에 숫자만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 용어를 쓰시오 단어를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용어와 숫자를 같이 쓰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 좀 이제 점수 판정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하나의 문제 안에 자 보기를 세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다 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23회까지만 해도 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이 문제 전체를 틀린 거로 채점했습니다. 근데 작년 또 바뀌었고 분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첫 번째 질문 모른다고 해서 마지막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알고도 안 쓰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분점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가로를 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점이 더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 단순하게 숫자 쓰고 용어 쓰는 것은 암기를 요구하는 거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암기상도 무조건 미루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암기하자. 그땐 우리가 암기를 시작하면 나중에 7, 8월 달에 공부량을 우리가 줄여서 갈 수 있다는 거. 특이한 건 올해부터 주관식이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바뀌었어. 자, 24까지만 해도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훨씬 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쟁이 높아지니까 변별력을 해서 주관식 더 지엽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기본서 구석구석을 건드고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2차는 공부량이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 때문에 항상 1차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올해 2차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2차도 병행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 경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세요. 아까 1800명이 너무 떨어지지. 그럼 2차 재생만 해도 1대1 경쟁이 나오는 거야. 그럼 동차생이 2차 생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 준데 자 특이한 게 있어요. 자 항상 합격자 발표면 최고 수석자가 다 에듀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랬어. 근데 2차 재수하고 다 동차생을 볼 때 평균 점수는 2차 생이 높습니다. 두 학만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특이하게 최고 득점자들은요. 대부분 동차생 안에서 나와. 그리고 고득점은요. 동차생이 더 많습니다. 그럼 합격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2차를 동차 준비하면 그만큼 집중력을 더 갖고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거야. 근데 2차를 준비하시면 좀 여유롭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발목 잡히고 막 쫓기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2차생도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동창도 열심히 2차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단연별 출제 빈도와 자주 나는 키워드를 하겠다. 어차피 이 키워드가 또 정답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럼 2차 과목엔 관계 복귀를 가지고 1차와 2차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 2차 과목의 관계 복귀는 일단 13가지 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몇 가지 법에서? 13가지. 네, 13가지인데 단원별로 출제 빈도가 있다는 얘기야. 자, 보니까 주택법이 8문제 나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이 8문제 나옵니다. 자, 건축법이 7문제 나와. 그럼 이 세 가지 법률만 해도 23문제죠. 23문제. 그럼 이 세 가지고 다른 법률은 2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 1문제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절대평가로 보면 1차 과목도 과목별 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단원별로 출제비율이 같다 다르다. 그럼 절대평가에서는 몇 점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60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이 세 가지만 해도 추가로 공부는 23문제 맞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다른 한 가지 법률에도 6점 넘기는 거지. 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8문제 나옵니다. 근데 도시재정비법은 자 공주법하고 범위가 똑같아. 분량이 똑같아. 근데 몇 문제밖에 안 나와? 1문제. 그럼 굳이 1문제 목숨하고 같은 분량을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절대평가에서 아까 빼는 심을 했잖아. 이런 단어를 빼버리는 겁니다. 어떤 소단은요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안 출제가 안 된 단원도 있단 말이야. 그럼 굳이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그건 효율성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단원별 출제 빈도에 따라 어느 단위다 내가 집중할 거냐, 어느 단은 반을 버리고 할 건지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럼 1차는 자, 출제 빈도가 낮은다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6점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절대평가에서 이제 이걸 2차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2차는 합격점이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고 무조건 고득점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 상대평가도 이 세 가지 보면 주어라고 공부해야 되겠죠. 하잖아. 근데 내 짝지는 보니까 2차 준비하는데 야, 이 도시재생법이 어렵다고 얘는 짝지는 포기하는 거야. 그럼 나는 짝지보다 더 맞아야 돼, 적게 맞아야 돼? 더 하지. 근데 2차는 이것까지 싹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1차보다 2차의 공부량이 더 많아져요. 물론 1차는 과목이 3과목이고 2차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자, 어느 쪽이 분량이 더 많을까요? 1차가 분량이 3과목이니까 분량이 많아 보이죠? 응? 자, 과목을 다 세 과목 합치고 자, 2차 2과목 합치면 분량은 2차 과목이 훨씬 많습니다. 뭐 기본서도 기본적으로 1200페이지가 넘어가요. 넘어가요. 다 문제집이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과목이 2과목에서 분량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2차까지 올해 내년도 2차까지 동차 목표를 한다면 2차도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 상대 절대평은 버리는 과목이 없다. 다만 1차는 좀 버려야 돼. 그리고 그 버린 시간에 2차를 도와주는 시간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자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기본서를 펴면 출제 단별 빈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어느 단에 집중할 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공차 보니까 자주 나는 키워드가 있다. 자, 21대를 예시를 할게요. 자, 21대요. 자, 1번 문제는 입주자 대피 교육 내용이 우리가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21대. 자, 입주자 대피 이결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입주 대피 구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네 번째, 선거 관련해가 출제가 됐어. 근데 선거 관련 입주 대표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입주 대피 임원에 관한 사항이 나왔어. 보니까 80차 2차 과목 80문제 중에 복귀하시면 시험 범위가 중첩이 돼. 벌써 5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입주자 대표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자, 이 해만 5문제라 해마다 5문제 나와. 기출문제 보고 야, 얘는 해마다 몇 문제 꼭 껴있더라. 그럼 우리가 그쪽은 집중력 공부해서 그 파트는 꼭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에 반복 횟수에 따라 중요도가 나눠진다는 얘기야. 이런 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입주자표에 관련 다른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 보고 분석하는데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분석은 다 해줄 겁니다. 자, 패턴을 파악한다. 자주 나는 표현이 공략의 실마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정답을 또 쉽게 찾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관리시무 기준인데 이렇게 지문에 노골적인 편 형태가 있다는 거야. 노골적인 편 형태. 사업의 종료, 근로자 수의 자, 근로자 수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 적용 사업장에 18세 이상 6세 미만인 근로자와 상대한 예외 없이 국민건강법상 사업장 가입된다. 이렇게 예외가 없다, 관계 없다, 어떤 등은 많이 있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일 때 무조건 X가 돼버린 거야. 그럼 뒤에 쯤은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객관식 지문 읽을 때 우리 찍어서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 뭐 찍어서 맞는 것도 점수에 포함이 된 거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걔도 찍어서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라는 얘기야. 그럼 그 문제 패턴에 노골적인 편에서 예가 없다, 관계가 없다, 어떤 건 안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편이 나오자. 그럼 다 X가 되는 거야. 찍을 때 이거 찍으면 100%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요령이 있다는 얘기야. 푸는 요령이. 항상 예는 있다 없다. 있다. 공법은 항상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가 없다, 관계 없다 이런 노골적인 편형태를 정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주 나는 편 형태가 있다. 근데 이 질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법규나 시험에 꼭 출제가 돼. 출제. 자, 4명이 입대 구성 인원수가 4명인데 이걸 3명을 바꾸거나 선거구는 관리가 정하는데 시구청이 정한다기 편하거나 선거구는 2개 이상인데 이따를 없다 편에서 나와. 그럼 얘는 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올 때 기출지문을 보니까 그럼 얘는 내년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이런 질문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차피 객관식과 주관식 같은 문제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사람자를 3호로 바꿔서 5번 X가 됐고 관리를 시구청으로 바꿔서 또 정답이 됐고 이따를 없다 해서 또 최근에 또 3번 정답이 됐어.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얘가 객관식 정답이지만 앞으로 얘는 중류지문이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산하 관리가 있는 문제가 또 주관식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출제 빈도가 높은 집은 그러니까 주관식과 객관식을 같이 준비한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걸 기출문제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자 어떤 질문 해마다 나온다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은 틀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키워들고 기출문제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넘어와서 자 X가 되는 패턴이 있다. 우리 객관식 문제를 푼다고 해서 모든 질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질문에서 키워드가 되는 질문만 자 특징만 알면 정답 우리가 공부량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자 단어나 숫자가 다른 단어나 숫자로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약 준칙을 정한다는데 이땐 이건 시도사가 정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우리 시험에서 총 8번이 나서 6번의 X가 됐어. 자 그럼 항상 여기서는 관리계약 준칙을 정하는데 이건 시구청지에 정한다 했죠? X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질문에서는 다른 지문이 X가 안 되고 무조건 얘가 X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항상 객관식을 준비할 땐 전체 지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키워드만 암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어차피 정답은 아무 숫자나 용어가 정답이라 정답이 되는 용어나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훨씬 더 우리가 공부량을 주시는 거지. 어떤 분은요. 독학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책 사놓고. 그분들은요. 뭐 토시 하나 들고 막 딸딸딸 다 암기하려고 그래. 또 항상 공부원 뒤에 몇 조 몇 항 써 있단 말이야. 근데 몇 조 막 우리가 변호사 그 TV 드라마 보면 변호사들 몇 조 몇 항까지 막 암기한단 말이야. 걔는 변호사니까. 근데 우리 시험은 몇 조 몇 항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독학하는 분보다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이 높은 게 그런 이유야. 이건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자 관리계약 준칙을 정할 땐 시도수가 공식입니다. 얘만 보시면 걔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고 얘가 공부량을 줄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하게 그래서 자 우리가 그 기본서를 나중에 받아보실 거예요. 다른데 어떤 출판사는요 기본서가 무조건 다 검은색으로만 돼 있어요. 인쇄가. 근데 애들 교재를 받아보면요 기본서를 받으면 자 검은색이 기본이야. 근데 키워드가 되는 이 시도사에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 칠해놨단 말이야. 정답이 된 키워드에다가. 그럼 우리는 전체서 그 파란색 위주로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쉽게 공부를 양을 줄여서 공부하시는 거야. 그게 2도 편해. 그래서 그 2도로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펴는 게 원가가 2배로 먹혀요. 근데 다른 출판사는 감히 뭐 P사나 또는 H사는요 그 방법을 쓸 수 없어. 왜?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요즘 에듀에서만 그렇게 출판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교재가 애들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출제 비율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요 시험 출제 기간에는 자 작년도 합격생이 모의원으로 들어갑니다. 모의원 들어서 출제원들이 이렇게 낸 문제를 걔들이 먼저 모의사를 보는 거야. 보고 그거 갖고 난도 줄여서 그걸 인쇄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올해도 2차 시험에 모의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모의원들이 어차피 들어가봤자 작년도 고득점자들 들어가. 대부분 애들쌈 싹 들어가. 어차피 고득점 다 애들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들어가서 걔들이 제자들이니까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출제위원실하고 그 모의원실은 나눠져 있답니다. 근데 모의원들이 화장실 가서 출제실 하면 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딱 보면 다 애들책만 놓여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합격 기준점을 애들책에다 놓고 이렇게 추천한다는 거지. 왜? 그 키워드를 보고 걔네들도 정답 문제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X가 된 패턴이 있는데 이제 공부하실 때요. 자, 원래 미만이어야 할 부분이 이하로 돼 있다. 자, 도시형사 때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시험에서는 300세대를 우리가 500세대로 바꿔서 추제한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미만을 이상이나 이하로까지 바꿔 추제가 됐어. 자, 그럼 숫자를 바꾸는 시험은 쉬운 시험이에요. 단순히 숫자만 X 치면 쉬운 시험이면 이렇게 이상이나 이하나 미만이나 초과를 바꿔 추제하면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얘기야. 그럼 앞으로 공부할 때는요. 보니까 어떤 문제는 숫자만 바꾼 시험도 있지만 이렇게 기산점을 바꾼 시험도 있더라. 그럼 앞으로 2차 과목은 기산점까지 공부할 필요 있다. 공부할 때는 꼭 숫자만 공부해라.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상 미만 이걸 바꾸는 것은 모든 질문을 바꾸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이상과 미만까지 체크하면 그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서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는 공법 같은 거 이게 꼼꼼하게 공부할 있다는 거죠. 기산점까지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놓치지 않는다. 똑같은 문제나 표현만 다른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특이한 거요. 자, 기술 자격시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산 문제능식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전문 자격시험은 문제능식이 아니라 자,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똑같은 문제는 최근 5년 안에서 똑같은 문제는 출제를 못하도록 돼 있어. 이게 출제에 알려준 기준이야. 근데 표현만 다르지만 문제는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게 셀 기능서 18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셀 기능서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파트는 복사 난방이니까 복사 난방은 출제비 높아요. 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정답은 1번이 됐어. 1번. 자 증기 난방은 대류식 난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비교하여 열 용량이 작아 방향질이 쉽다 그랬어. 근데 복사 난방은요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방향질이 조절이 어려운 난방이야. 그래서 10대에서 X가 돼서 18대 정답이 됐습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18회 때, 자 그럼 19회 때 볼게요. 대류 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19회 때 시작에 또 복사 난방이 나왔네. 근데 문제는 지문이 달라. 앞에하고 지문이 달라요. 근데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4번에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향질이 쉽다 표현했네. 앞에서 방향질이 어렵다고 그랬죠. 쉽다 정답이 됐잖아. 근데 다음에 또 방향질이 쉽다에서 또 X가 됐어. 문제는 달라도 편익点 똑같죠. 자 그럼 결국은 복사 난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질이 쉽냐 어렵냐 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기본서를 보면 이 복사 난방에 관한 문제는 쌀겜도 단골 문제고 심어도 단골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면 보기가 이론이 20가지 지문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20가지 지문을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정답이 나오는 지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복사 난방은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니까. 방향질이 쉽냐 어렵냐만 보고 나머지는 이해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공부량을 줄 수 있는 거지. 왜? 어차피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이걸 기출문제를 보고 분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 거기다 기출이라고 이게 표시됐는 지문은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지문이 또 나와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우리가 분석해서 정오 판정 문제냐 어구 선택 문제에서 특징을 파악하고 특징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출제인지를 보면 우리가 주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입대기 같은 거 많이 출제가 되잖아. 그럼 걔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있고 자 자주 나오는 키워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로 정답이 된 지문이 또 정답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자주 나오는 표현이 공략의 실마리가 된다. 자 똑같은 문제 표현만 다른 문제는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 그래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기출문제. 자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이사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라. 자 이사와 똑같습니다. 자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죠. 그럼 기한 내에 이삿짐을 싸야 되는 거야. 이삿날 당일날 이삿짐을 한 번에 싸려면 더 어렵잖아. 그러니까 기한대로 이삿짐을 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차 시험은요 7월 초순이나 7월 중순에 보는 겁니다. 그럼 자 12월 달 가야 알아요. 자 2차 시험은 9월 중순이나 9월 말일에 보는 거야. 하순에 보는 거야. 자 그러면 1차는 7월 달에 보는데 9월 달 목표로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은 기한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안에서만 그러니까 공부를 끝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쇳불도 당김에 빼라. 자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이사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삿짐 싸면 힘들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분리해서 이삿짐 싸면 2, 3날 쉽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재 애들의 등록에서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했잖아. 그럼 오늘부터 주가로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2차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많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럼 공부량이 많으면 일찍 시작하신 분이 훨씬 더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 네? 얼리버드가 있잖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빨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구하라고 공부하세요. 안 죽으니까. 자, 버릴 것은 버려야 효율적이다. 자, 우리 어차피 이사 가서 버릴 거, 자 이사 가기 전에 버리고 가면 이삿짐도 들고 가서 정리하기가 더 쉽지.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하자. 자, 1차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얘기야. 굳이 만점 목표를 공부할 필요도 없다. 없다. 출제 단어를 분석해서 단어의 낮은 비난은 버리고 가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버릴 거 버려야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다. 이삿짐도 자 싸는 순서가 있지. 자, 그럼 이사가 너 아침에 세수는 해야 되고 밥은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세면도구나 또는 우리가 밥솥을 미리 싸놓으면 되는 거야. 안 좋게 싸놓으면 안 되겠지. 근데 공부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애들의 그 순서는 뭐냐? 애들의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순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항상 모든 과정은요 기초 과정이 있고
자, 기본서 과정, 기본 과정이라 하죠. 자, 기본 과정이면 이제 핵심, 자,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 문제풀이가 있고, 자, 그럼 핵심 이론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능력 향상시키는 거야, 모의고사. 자, 오늘부터 학원에 등에서 공부하신 분이 야, 내년도 거, 작년도 거 동영상 올려줘. 그분이 와서 자, 문제풀이 풀어봤자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단계를 거쳐 문제풀이 가고 여기서 응용을 펴서 외층적으로 동영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높인 거야. 항상 공부는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기초가 튼튼해만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과 병행해서 준비한다. 즉 무슨 얘기냐? 공부는 어느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까? 남는 시간에? 자, 일상생활이 공부 시간이 돼. 자, 그럼 우리 학원 오는 시간도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핸드폰 어플 발전돼 있잖아요. 그 어플에서 동영상 듣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밥 먹을 때도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밥 먹을 때 동영상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화장실 갈 때도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아, 화장실에서 그냥 우등거리 신문 보는 것보다도 어플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공부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주택가 세션 만만치 않아요. 2차 합격, 1차 합격률도 이제 올해는 좀 합격률이 높아지만 20%밖에 안 돼요. 그럼 5명 중에 4명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공부 시간과 같이 간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많이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시간을. 자, 그러면 공부하지 않을 부분부터 버려라. 그럼 어떤 걸 우리가 버릴 거냐? 자, 공부하지 않을 부분을 먼저 버리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뭐 여기는 안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이해가 어려운 거야. 그럼 굳이 60점 맞으면 되는 건데 그거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아, 10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건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내 짝지는 나보다 똑똑해 보여.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데 아, 짝지도 어렵다고 포기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굳이 나도 그거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회계원리 시간에 표준 원가라는 걸 배울 겁니다. 표준원가는 고급 회계에 포함된 시험이야. 고급 회계사나 걔들 보는 시험에 나온 건데 간혹가다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도 안 가고 문제풀도 안 풀려. 그런 거 내가 굳이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그건 버리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출제비리 낮은 단어는 버려라. 어떤 소단은요 10년 동안 기출문제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원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나올 가능성이 높아 낮아? 낮죠? 그런 건 버리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넘어서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분야, 즉 집해본 기출문제 부세 때 전혀 출제가 되지 않는 단원도 있고 딱 한 번밖에 출제 안 된 단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건 버려라 과감없이. 왜냐면 우리 시험 출제인들은 좀 변태 기질을 갖고 있어. 무슨 얘기냐? 내가 출제한 문제를 많이 틀려야 기분 좋아하는 애들이야. 출제인들은. 그러니까 항상 만점 방지용 문제를 던진다는 놈이다. 던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를 10회물 분석했더니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던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건 강없이 버리라는 얘기야.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만점 방지용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이건 만점 방지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서도 무시하는 건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른 응시자에게도 어려운 분야가 있다. 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 그럼 그건 굳이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최근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도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면 제가 출제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 어떤 기준에 따라 뭔가 최근 5년 안에서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 그러면 최근 5년 안에서 물론 그 문제들이 응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용어나 이런 것은 똑같은 정답이 5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배제고 공부해도 상고 그런 건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평가할 때 상대평가할 때 절대평가할 땐 이런 걸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절대평가 때 아까 빼는 시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평가 1차를 준비할 땐 이런 건 빼고 공부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평가요. 자신 없다는 이유로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면 고득점 맞기 때문에. 자, 보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내 짝지는 아 이거 어려서 포기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걸 공부해야 돼. 그래 내 짝지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차는 좀 난도나 또는 지문에 따라 비율에 따라 버리지만 시문은 자 2차 감은 버릴 거니까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편의 키워드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능력을 꼭 향상시키자. 자, 1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 1월 달부터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꼭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어떤 분은 모의고사를 안 보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면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오면 내가 실망할까 봐. 그럼 모의고사를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봐. 그럼 우리는 자,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 안에서 문제 풀었는데 항상 저한테 전화가 와요. 교수님, 시간 없어서 문제 못 풀었답니다. 그럼 떨어졌다는 얘기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분들의 공통성이 뭐냐면 대부분 모의고사를 안 보신 분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자, 이런 문제 유형이죠. 자, 볼까요? 자, 1차는 자, 객관식 있고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뒤에 주관식 따라 나와. 자, 그럼 객관식 먼저 풀어야 할까? 주관식 먼저 풀어야 할까? 근데 이건 없어요. 어떤 거 먼저 풀어라. 그럼 내가 평상시 모의고사 보면서 그걸 습관을 들인가? 어떤 문제 풀 건지. 자, 1차 과목도 1교시는 회계원리하고 셀기는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과목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자신 있는 과목?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왜냐면 자신 있는 과목 들어가는데 의외로 자신 있는 과목이 난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멘붕이 빠져서 다른 과목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평소에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40문제를 다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 그럼 내가 제끼고 풀 수 있는 문제 있잖아. 그걸 평상시 모의고사 볼 때 연습해야 돼요. 그 연습 안 하면요. 본심에 와서 문제 포기 못하고 꼼꼼하게 다 했다니까 다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평상시 모의고사 꼭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내 체육관에서 태권도장을 막 5년 동안 다녔어. 5년 동안 품새만 연습해. 그래서 유단자가 됐어. 내 동네 양아치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안구제비 싸움을 해. 그 유단자고 동네 양아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차피 유단자도요. 본 싸움에 가면 안구제비 하는 거야. 그럼 양아치가 이겨요. 왜? 실전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도 실전 능력을 향해서 모의고사 꼭 보세요. 1월 달부터 볼 거니까. 근데 모의고사 본데 내가 돈 없어 못 보겠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돈 내줄 거니까. 후배들 돈 못 내주겠습니까? 모의고사 꼭 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자, 노력의 낭비 없이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아까 낙타가 바늘기 쉽게 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최강의 학원을 선택하면 돼요. 그게 어디냐? 에듀. 최강 규제, 애들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하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여기면 제가 이번 2차 시험도 난도가 좀 높았어요. 자, 관리시험은 작년도 평균점수가 애들의 평균점수가 76점이야. 굉장히 높았어요. 뭐 상상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애들 평균점수가 실무가 62점이 났어. 60점. 60점도 합격 점수예요. 자, 근데 모 학원에서 자, 홈페이지에 자동 채점 결과 나왔었어. 근데 관리 시험 과목이 55%가 꽈락이 나왔어. 그럼 상대평가도 꽈락이 있으면 합격 못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관리 시험 과목에서 55%가 그 학원에서 꽈락이 났다는 얘기야. 그 50% 이상이 불합격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어차피 거기 점수 맞아봤자 저 한두 문제 맞고 더 많이 맞게 한두 문제밖에 더 못 맞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거기 내가 볼 때는 평균수가 아마 45점대가 평균점수 같아. 내 돈 62점이야. 거의 대부분 타 사이트하고 평균수가 거의 15점에서 20점 차이가 나. 그럼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애들수 공부하는 게 훨씬 높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때 선택했으니까 오늘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공부해라? 죽어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일단 학습 전략을 설명했지만 이거는 수업 시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풀어갈 겁니다. 교수님들이 이건 중요하다. 이건 뭐 그냥 제끼고 그냥 이해만 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고 하시면 돼. 그럼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성인 자격증에서 자, 나이대가 연령대가 가장 높은 때가 어느 시험인지 아세요? 주택관리사 시험이 가장 연령대 높아. 성인 자격증에서 공인 중개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분석하면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50대가 연령이 가장 많아. 50대. 그럼 다음은 몇 대일까요? 자, 60대에서 40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30대, 나머지는 20대. 뭐 20대는 뭐 올해 보니까 1차 뭐 20 몇 명밖에 합격을 안 했더라고. 그럼 대부분 여기 나이대로 이렇게 거의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이니까 대부분 성인들이고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고정관념이 싹 쌓여 있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는 꼰대 정신을 갖고 있단 말이야. 꼰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맞습니다.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럼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교수님 말 잘 들을 걸 잘못했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보죠. 나중에 공부도 초보고 합격해서 나가도 초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말 잘 들으세요. 교수님, 선배님이라 해서 괜히 인터넷 뭐 주단모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지 마. 그 키보드 워리어들 막 쓸데없는 얘기 했었고 지네들 평가하고 꼭 장수생대 가서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래. 떨어진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주단모나 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막 주도하는 인간들이 있어. 키보드 워리어들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한다. 그럼 지네가 진짜 공부에 삭혀 있어서 수장 나가지. 아직도 수장 못 나갔으니까 거기서 키보드 갖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말 듣지 말고 담당 교수님 말 듣고 공부하세요. 자,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총론부터 이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